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약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사이 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소송 재개일자는 2013년 그리고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9년이 지나서야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셨는데요. 대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돌아가셨고 일부는 또 나머지 유가족들이 이제 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만 4년, 5년이 조금 흘러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사건은 사실은 앞서서 2018년에 1차 소송이라고 불리는 신일철 죽음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돼서 판결이 좀 조속하게 나왔더라면 일부 피해자분들께서는 생존한 상태에서 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지연됐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그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송의 쟁점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서 소멸했는지 여부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법에 소멸시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그 청구권이 소멸이 되는 기본적인 민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제 시대의 강제징용이 있었던 날짜로부터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아닌가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간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의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게 이제 반인도적인 어떤 침략 전쟁에 따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신의 측 여러 가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건 신의 측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그런 점이 이제 법리적으로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는 과거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양국 간에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돼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일본 측의 항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그 당시의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법 행위 청구권까지 같이 협상해서 면제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협정은 없었다. 즉 불법적 식민 지배를 그 당시에 일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청구권의 내용은 경제협력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런 강제징용이라든가 다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 채권까지 이것을 면제하거나 합의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여전히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 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 좀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있어서 또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사실 실질적인 배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그 원고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 수년이 지났지만 이 일본 기업에 상고하고 재항고해서 이 집행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에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제3자 변제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보상금 쪽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문제는 피해자분, 그러니까 원고 측 일부 할머니께서는 제3자 변제, 다른 사람이 주는 금액은 받지 않겠다. 법원에서 공탁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거나 다른 기업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 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로 나온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집행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고요. 2차 소송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돼서 원고들은 모두 즉시 집행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일본 기업의 주식을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변제를 받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고 있는데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좀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예. 당연히 지금 법원에서 받을 권리를 인정을 했고요. 한국 내 집행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강제 집행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소요되고 일본 기업들이 지금 송달을 늦추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절차를 지연시켜서 문제인데요. 그리고 국내 재산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럼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정치권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어찌됐든 제3자 변제 방안이라든가 다른 기업이 보상 차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노력이라고 보이지만, 또 이것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배상 판결이 나온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절충안으로 그 원고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또 일본과의 외교에 큰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재안을 다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 하루빨리 좀 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서 법원에 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른 판결들도 사실은 그 승소 확정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배상 판결은 나올 수 있는데, 금액은 나와도 이제 집행까지 좀 머나먼 어떤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한 80건 이상이 이제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1, 2심 판단이 좀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2차 소송까지 이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서 후속 사건들도 대부분 승소로 원고들이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법원의 판단 근거 짚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그 피해자분들께서는 오래 기다렸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자신의 잘못이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일반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부분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송에서는 피해자 26명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산해서 145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 배상의 근거는 수용기간 1년, 그러니까 1년 내 뭐 어떤 분은 10년 있었고 어떤 분은 3년 있었고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1년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산정해서 개별 금액은 다르지만 일단 1년 동안 수용했을 때 인권 침해 당한 어떤 정신적 손해나 이런 것들을 8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 관련해서 좀 총 청구 액수를 보면 203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3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금액을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가 좀 높은 비율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위자료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구 금액 대비 70%를 인정을 해서 가능한 이제 감액을 많이 시키지 않았다, 책임 제한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돋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건 형제복지원은요, 여기에 이제 수용했던 사람 중에 650명이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로 사망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가 예. 자행됐고, 더군다나 강제 수용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성폭력이라든가 폭력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마땅히 이 정도 금액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4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너무 뒤늦게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그 어찌됐든 높은 금액으로 위자를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가 이 피해자들한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원고들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의 의사표시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원은 이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예. 소멸시효가 그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죠. 국가는 이 사건을 초기에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이것은 합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무부 훈령을 따른 적법한 조치였더라고 최대 책임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에게 무죄 선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런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실제 국가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느냐?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객관적 장애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위법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 있는 경우 사실 일반 국민들이 국가와 싸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에 큰 책임자가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 법원이 이 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법원의 판단 근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 사건, 마약 사건을 조금 재질은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흡입한 것을 넘어서 투약한 걸 넘어서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모방 범죄든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쁘다, 사회 위험을 끼치는 유해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선처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 선처를 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찌됐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를 했고요. 특히 수사협조를 하면서 사실상 자수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런 마약을 했고 언제 했고를 밝혔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된다.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건데요. 4년 동안 만약에 다른 재범, 예를 들면 마약을 또다시 한다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4년은 상대적으로는 좀 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전우원 씨 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탄원서가 아무리 100장, 1000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기타 참작 사유로 참작하실 수는 있지만 탄원서의 숫자로 가지고 이거를 양형에 고려를 하면 여론 재판이 될 우려가 있겠죠. 재판부도 이런 탄원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서 쓴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